네, 안녕하세요. 1923년에 히틀러가 바이에른에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패했죠. 그거를 봤던 영국 수상 로이드 조지가 아이고 베르사유 조약이 유대인들에 의해 잡혀버렸다. 유대인들은 이 조약을 통해서 히틀러가 탄생하는 경제, 사회, 정치 등 필요 조건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도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클레먼트 애틀리 영국 총리도 영국에는 의회와는 다른 권력이 있다. 런던 시티는 정부에 대항하여 자신을 주장할 수 있다. 돈을 통제하는 사람들이니까 국민 결정에 반하는 국내외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다. 이 두 명의 영국 총리가 말하는 유대인이라든가 런던 시티의 사람들은 이게 누구예요? 이게 1945년 이후에 런던이 이제 뉴욕으로 그 권력이 넘어가죠. 그래서 금융 지배권이 넘기는 대신에 이제 런던의 시티는 달러 해외 표시 자산을 관리하는데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달러 무역 결제라든가 해외 결제, 세계 그 지하 자금, 테러 자금, 마약 자금, 군수 자금 이걸 런던 시티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 관리한 수준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해외 역외 달러의 90%를 런던 시티가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또 지브랄타, 저지섬, 케이먼섬, 버뮤다 그런 해외 식민지 14개 중에 7개 지역을 옵쇼 지역으로 만들어서 지하 자금이 오고 가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런던 시티인데요. 이런 거 다 그 관리하고 운영했던 사람들 이게 누구냐고요? 또 영국을 넘어서 이제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좀 벌어지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을 그 전후로 해서 그 미국의 파시스트들이 이제 나온다고 이 파시스트를 경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헨리 월레스 루즈벨트 정권의 부통령 헨리 월레스가 미국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앵글로색슨 제국주의를 꾸준히 밀어붙여서 러시아와 전쟁까지 치를 것이다. 이제 독일을 이제 제압했으니까 이제 러시아까지 전쟁을 치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금융의 세계화를 얻어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바로 미국의 파시스트고,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충돌을 갖다가 공식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했나요? 네, 1954년에도 그 상원 의원 윌리엄 제너가 미국이 완전히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 이러면서 이거는 혁명이다. 정부 안에 정부가 하나 더 있다. 자기들만의 정치 조직을 갖고 있고 압력단체도 갖고 있고 이익단체 홍보 전략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너가 말했던 그 정부 안에 또 다른 정부 실제로 존재했다 이 말이죠.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런던 시티가 정부 안에 정부잖아요, 영국에. 근데 미국에도 정부 안에 정부가 하나 더 있다 이 말이죠. 뭐 이 얘기는 말이에요. 뭐 상원 의원이고 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까지도 1961년에 은행을 포함해서 군산복합업체가 정부 뒤에 있다라면서 노 정치인이 한번 한 적 있죠. 그리고 뭐 존 F 케네디도를 암살시킨 것도 이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날은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유대 앵글로색슨 비선 실세라고 얘기하죠. 캐롤 키글리가 한때 영미 기득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은 이제 유대 앵글로색슨들은 그냥 비선 실세죠, 그죠?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도 얼마 전에 앵글로색슨의 독점을 부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 미디어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요. 뭐 앵글로색슨 독점이면 미디어밖에 없나요? 다 있죠, 그죠? 1980년대가 다가오니까요, 이 비선 실세들이 한두씩 고개를 내밀었어요. 한두씩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런던 시티와 뉴욕 월가에서 주로 활동하는 초국적 기업들과 은행, 투자 자문사 집단들이죠, 그죠?
이들은 모두 350개의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6천 명이 수뇌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은 그 250년 이후부터 250년 전부터 생겨나서 서로 유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익 관계로만 엮어 있지 않아요. 주로 무슨 가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회사를 소유해도 말입니다. 자기 혼자 달랑 소유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JP 모건은 뭐 자기가 좀 달랑 소유한다는 건 이제 지분을 100%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 거는 JP 모건이 주로 하는 건데 거의 대다수의 비선 실세들은 말입니다. 투자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분을 순환 출자합니다. 그래서 지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은행 경우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정 사람이나 뭐 특정 회사의 소유라기보다 이 골드만삭스는 이 비선 실세를 구성하는 6천 명의 그 연합 네트워크가 서로 돌아가면서 회전문처럼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이를테면 이제 금융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앵글로 섹슨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누가 소유합니까? 그럼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서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 그 비선 실세 6천 명이 돌아가면서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세력을 좀 설명한다면은 로스차일드 이런 게 있죠. 로스차일드 주로 유대 계열도 있고요. 골드스미스라든가 살로몬, 레비, 모카타스, 코헨 같은 오랜 유대 절통이 있어요. 유대 절통이 있고 사순 가문, 와버그 가문, 프리드먼 가문 같이 뉴페이스도 있고 말입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에요. 록펠러, 듀폰, 콜린스, 부시, 케네디 같은 이제 개신교 가톨릭 가문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말입니다. 부자 가문과 종류가 달라요. 역사적으로 맺어갖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신생 그 부자 가문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드 가문이라든가 이런 부자들하고는 종류가 다른 가문들이죠. 그래서 주요 세력을 설명하게 되면 그 독일 지역 헤세카셀, 덴마크, 영국 금융하고 교류하던 그 프랑크푸르트 로스차일드가 18세기부터 성립한 가문이 바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죠. 미국 독립전쟁뿐만 아니라 워터루 전쟁에 쌍방 투자해왔고요. 19세기 들어서는 이제 산업혁명의 산물이자 그 동기가 되는 그 석유, 철도, 석탄, 철강, 군수 대형 산업에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은 각 산업 부분을 이제 거의 독과점화해 해갔더니 석유의 록펠러, 철강의 카네기, 철도의 해리먼 가문하고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움직였죠. 영국 정부를 하여금 수에즈 운하를 매입하라고 그랬고, 또 영국과 프랑스의 그 아프리카 식민지, 남아프리카 다이아몬드, 텅스텐 광산에 이제 투자를 또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오늘날은 이제 IMF도 가지고 있고요, 월드뱅크도 가지고 있고, 미국 내 6개 연방준비제도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라고 불리는 중앙은행 치하에 있는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이 실은 이 로스차일드와 록펠러, 모건 가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웃기는 건 말입니다. 미국 국세청이 말입니다. 중앙은행 설립 그 같은 해 1913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미국 국세청, IRS라고 그러죠. 실은 이 미국 국세청도 이들의 소유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한테 그 이자를 내주는 게 미국의 국세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증권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뉴욕 증권시장도 이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네가 움직이는 겁니다. 개별적으로야 바클라이 은행이라든가 도이치웨이 은행이라든가 HSBC 소시에테 제네랄 이런 은행들을 지분을 크게 갖고 있죠. 지분은 안 알아봤어요. 고작 한 30% 정도 갖고 있겠죠. 뉴욕 그 중앙은행 주식 지분율, 로스차일드 지분율이 57%니까요. 나머지는 안 봐도 뻔하죠. 또 로스차일드는 이제 블랙록이라든가 뱅가드 같은 투자 자문을 통해서 움직이지만은 로스차일드가 최근에 직접 움직이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에너지 분야입니다. 에너지 분야. 그러니까 이 세계에 에너지 난리 버거지가 쳐지는 이유가 바로 이 로스차일드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벌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로스차일드 2라고 불리는 이제 와버그 가문이 아직도 살아 있고요. 오펜하임 가문도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아주 오랜 가문이죠. 이 가문의 지류들이에요. 두 가문 전체가. 뭐 와버그 가문이 막 유명하잖아요. 제일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하고 독일 혁명에 아주 연관된 업무를 주로 담당을 했던 게 이제 와버그 가문이고요. 이렇게 이제 로스차일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 두 번째가 이제 유명한 그 록펠러 가문이 있죠, 그죠? 스탠다드 오일로 출발해서 모든 산업의 모든 분야에 관여를 하죠. 뭐 록펠러 센터 같은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요, 시티뱅크 가지고 있고요, 크라이슬러 가지고 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 가지고 있고요, 맥도날드 글라스 갖고 있고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쪽은 이제 음식, 자기네가 이제 뭐 제약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음식 쪽도 연관해서 켈로그 가지고 있고 네슬레 가지고 있고 프로텍터 갬블 갖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제약회사도 얘네들이 다 뒤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록펠러사가 조금 독특한 건 말입니다. 이 록펠러는 이데올로기 산업의 전면에 나섰다는 거예요. 거의 유일한 회사예요. 그래서 그린 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 그 유전자 변형 식품을 먹이기 위해서 그린 혁명이라고 하는 에콜로지 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록펠러사다 이 말이죠. 얘네들이 움직이는 띵크탱크가 뭐냐면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 그리고 CFR, 존 홉킨스 그 공공 건강 헬스 연구소, 그리고 저 유명한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모마 이런 거 다 소유를 하고 있어요. 유니버스 시카고 대학은 얘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그걸 펼쳐 왔던 거죠. 그리고 뭐 친척이 있어요. 얘네 친척이 이제 JP 모건하고는 떨어질 수 없이 일을 같이 해요. 왜냐면 JP 모건만큼 참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이 뭐 피를 많이 섞진 않았지만 록펠러는 초반부부터 JP 모건과 아주 깊숙하게 연관을 해서 그로부터 금융 기법도 수없이 많이 배워왔죠. 진짜 친척은 아스터 가문이라고요. 대영 제국 컨트롤 타워 채덤 하우스를 설립했던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터 가문이 아직도 BBC 방송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뭐 친척이니까 뭐 서로 같이 통제한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대충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있다 이거죠. 또 모건 가문이야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체이스 맨해튼 뱅크 지금은 이제 JP 모건 체이스로 바뀌었는데 그 은행 갖고 있죠. 그 은행 밑에 거대한 회사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뭐 회사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줄줄이 사탕으로 끼어 있죠. JP모건은 1799년에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금시장을 통제를 해왔죠. 뭐 이 모건 가문은 말입니다. 록펠러라든가 보통 뭐 로스차일드 가문처럼 사람들을 그 뭐 핏줄로 묶는다든가 뭐 가문을 연구하는다든가 이렇게 그 장사를 한다기보다 지연과 학연에 따라 갖고 인재를 등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혈통을 갖다 쓰기에는 몸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거의가 다 지연으로 묶인 네트워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인재 채용 방식이 오히려 모건으로 하여금 이제 네트워크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더 많은 하수인들을 만들게 되고 이 가문은 전쟁 위기를 통해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번 가문으로 알려져 있고 19세기 말에 프랑스하고 유럽의 크고 작은 공항들 1922년 독일발 공항, 1929년 뉴욕 공항, 1787년 뭐 홍콩발 공항, 1997년 뭐 한국 공항,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 대공항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JP 모건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문은 더 모건 가문은 말입니다. 독특한 게 뭐냐면 직접 산업에는 록펠러처럼 석유 같은 뭐 이런 거 직접의 그 산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순수한 금융 자본가 집단으로 유명하죠. 또 이런 이제 모건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제 듀퐁 사람들도 있어요. 듀퐁 사람들도 있습니다. 듀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앙투안 라부아지에 사형당했죠. 그 사람이 조수였어요. 이 조수였다가 그 혁명에 그걸 피해 갖고 미국으로 이민 와서 화학에 관한 모든 제품을 만들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세계 화학의 뭐랄까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이끌어서 핵폭탄 유관 기업, 화학 산업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가문은 또 아스토 가문하고도 친척이고요. 뭐 친척이 상당히 많아요. 록펠러하고도 친척이고 루즈벨트 가문하고도 친척이고 반데빌트 가문하고도 친척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듀퐁의 그 수백 개 회사뿐만이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 뭐 또 총 만드는 회사 레밍턴 하우스, 뭐 이런 회사의 지분을 거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문의 영향이 무척 크죠. 예. 뭐 얘네들 말고도 뭐 또 있어요.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약간 독특한 가문 하나 알려드린다면 더 프리드먼 가문이 있어요. 유대인 가문이잖아요. 캘리포니아 뉴 에이지 운동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마약 밀매를 주로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먼 가문은 공적 자리에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죠. 그리고 또 세계 엘리트들한테 악마주의를 심어왔던 그 콜린스 가문이 또 있어요. 이 콜린스 가문하고도 아주 연관이 있는 가문이고요. 이 프리먼 재단은 이제 흑인 운동하고 커뮤니티 운동을 통해 그 마약의 합법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마약의 합법화를 지향하고 있는 이 가문이 강하게 밀어주는 국회의원이 한 명 있죠. 랜드폴 의원입니다. 론폴 의원의 아들 랜드폴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 마약 사업이란 게 석유하고 곡물의 뒤를 잇는 세계 제3위의 산업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산업이죠. 그래서 이 마약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미리 경제학자 그 밀턴 프리드만, 이 밀턴 프리드만이 이쪽 프리드만 집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희한하게도 같은 성을 갖고 있는 밀턴 프리드만, 또 같은 유대 계열이거든. 그 얘네들 핏줄은 참 추적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밀턴 프리드만이 그 강하게 마약 합법화를 주장을 했죠. 자기 죽기 전에. 왜 갑자기 뭐 경제학자가 갑자기 마약 합법화를 막 추진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이 들었으니까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이런 게 이제 마약 산업이 뛰어들어서 합법화를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지금 마약 합법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좌파적 사람들한테는 어떤 자유에 대한 개념을 막 주고 하지만 그 뒤에서 다 이거 장새끼리도 움직이는 거예요. 응?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응? 휴머니즘이라든가 자유주의라든가 뭐 아나키즘이라든가 뭐 환경운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슈들은 말이다 다 얘네들이 만들어내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면 제가 이러한 미디어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 자발적인 그 운동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중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민중이 만든 게 아닙니다. 얘네가 만든 거예요. 또 부시 가문도 있죠. 부시 가문은 나치를 전쟁에 끌어들인 공로로 정치계에서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고요. 응? 또 이런 가문뿐 아니라 번디 가문이라고 또 있어요. BUNDY 번디 가문이라고 있다고. 카네기 재단하고 미국 대학 동창회를 움직입니다. 각자 자기들 역할이 다 있어요. 이렇게. 응?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제 뭐 가문으로서는 이제 쿤, 와버그, 아브람스, 오펜하임, 아스터, 컬린스, 케네디, 사슨, 시프, 테프트, 반딘 뭐 이런 가문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들의 대가리들을 쭉 합쳐보면 6,000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얘네들이 세계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얘네들이 석유로 장난을 치며, 얘네들이 금융 위기를 불러왔고, 얘네들이 세계 자산을 독점을 했고 주식을 50% 갖고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소수가 세계를 장악하는데 미국 중앙은행이 아주 큰 일을 하죠.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70%의 미국 산업을 100여 개 기업이 움직인다 이랬습니다. 그 기업들은 다시 5명의 정도의 개인이 움직인다는 끔찍한 말을 했어요. 이게 미국 중앙은행이 그 금융을 열중셔 차려 만들어 놓은 그 결과예요. 이게 또 얘는 또 그 뉴딜 정책을 통해 갖고 그 5명의 개인한테 모든 돈을 다 휩쓸려 주죠, 그죠? 1944년 미국 달러 기축통화가 기축통화로서만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소수 엘리트들한테 부를 몰아주는 극소수 엘리트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그 달러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나라 해당 중앙은행도 그대로 미국 중앙은행의 하청기업이 되어버리니까
이들 모두가 세계 193개, 그 중에 한 4개 정도 빼면 북한이라든가 뭐 이란 좀 뭐 한 4~5개 정도 빼면 모두가 다 190개, 185개 이상의 세계 중앙은행이 모두 미국 중앙은행의 하청기업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얘네들 사이에서는 뭐 갈등 같은 건 없어요. 갈등이 있을성 싶으면은 뭐 금방 조율을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듀폰하고 이제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요. JP 모건은 공화당을 지지하거든요. 근데 듀폰하고 제너럴 모터스 그 은행 금융 담당이 바로 JP 모건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둘 다 두 손을 갖고 논다 이 뜻이죠. 지금 제가 이 말 하면 한 100번 얘기할 것 같아. 좌파, 우파, 다 얘네가 갖고 논다니까요. 자, 1950년대 달러 기치화가 굳어졌습니다. 유럽의 나토가 확정돼 갖고 유럽이 이제 미국 엘리트의 손아귀로 들어가 버렸죠. 196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탈식민지화와 더불어 유럽의 민주화가 가속화돼서 해당 경제의 그 산업을 미국 월가의 금융 치하로 데리고 와 버렸죠. 뭐 프랑스가 가장 대표적이죠. 예, 프랑스는 1968년 학생혁명을 통해서 프랑스의 중앙은행을 월가에 던져줬습니다. 금융의 세계화를 가속화한 거죠. 1980년대 이래는 달러가 이제 근본의제를 벗어나서 석유에 달라붙어가지고 스스로 금을 자처했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1980년대는 이제 달러가 금이 되었던 시대고요. 이것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여기저기 난리가 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금융위기가 아시아에 오죠. 그죠? 또 FTA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정치와 경제뿐만이 아니라 법마저도 지네가 만들어줘서 서로 공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극소수 세계 엘리트가 세계 각국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사태가 바로 FTA와 아시아 경제의 위기였다는 거예요. 이 유엔을 등에 업고, 유엔을 등에 업고, 다양한 것들은 모조리 하나로 합친다. 또 개별 민족 국가가 주권 버려버려라. 국제 공조를 해야 된다. 자연적 다양성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GMO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주창한다. 인종, 젠더, 개인, 로봇 간에 서로 차별은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철두철미하게 소수 엘리트의 문화운동이었다. 이거를 적기 전 크리스토퍼 레슈가 엘리트의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리볼트 오브 엘리트. 굉장히 아주 읽어볼 만한 책이고요. 그래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라든가 FTA가 그런 일련의 쿠데타였고 따라서 외환위기와 FTA의 본질은 경제에 있지 않고 정치에 있었다.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죠? 그래서 구제금융해 준다는 거와 자유무역을 핑계로 해당 국가의 법을 지네가 만들어줬고 잡아 틀어 그 법의 절차마다 틀어주었고 정부와 정당의 강령을 자기 입맛에 맞게 세우는 게 바로 국제 공조의 이름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국가에 강요했던 국제 공조 헛소리예요. 그래서 엘리트가 일으킨 쿠데타, 즉 기업, 국제기구, 각국 정부 한 몸 만들기 프로젝트. 이것이 1990년대 이 세계사의 커다란 그 사건이었다 이거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레슈가 엘리트의 혁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혁명은 1929년이죠. 그 오르테가에 갔을 때 그 대중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을 본따 갖고 대중은 더 이상 혁명을 일으킬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 세계의 혁명은 오로지 엘리트밖에는 일으키지 않는다 이거죠. 거기에 그냥 사람들은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뭐 뻔하죠. 이 사실 뭐 나중에 그 프랑스와 미트랑 죽고 나서 부인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다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정부에 들어와 보니까 정부가 금융세계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더라.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했는데 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가 없었다. 다 주권을 빼앗겼다 이거야. 주권을 완벽하게 빼앗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 미트랑 자기 부인도 그래요.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지네가 법을 만들지 못하고 위에서 어디선가 내려온 법안에 꼭두각시처럼 표를 던졌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990년대 프랑스와 유럽의 현실이었고요. 또 2000년 이후에 또 아시아의 현실이에요.
한국도 100%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네가 발의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내려온 걸 갖다가 지네가 마사지해갖고 발의를 해요. 그거 꼭 통과시켜야 되죠. 왜? 법과 돈을 그렇게 만지작거려 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비선실태 세계화 네트워크 직원들이 말이죠. 전 세계 인구의 총 0.2%예요. 세계 주식의 50%, 세계 연간 GDP 총액을 지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비선실태 6천여 명이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 밑으로 6만 3천 명이 그 하수인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하수인은 보통 무슨 타이틀을 갖고 있냐면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사무총장, 총재, 위원장, 연구소장, 대학총장, 교수, 방송국장, 대기자, 컬럼리스트의 타이틀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6만 3천 명이 세계 무대에서 6천 명을 위해서 열심히 꼭두각시로 일하다가 퇴임을 하면 자기를 뽑아준 그 비선실세 6천 명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각기 다시 복귀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사례가 미국 재무부 장관 그 폴 볼커 JP 모건으로 갔잖아요.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 그 인베스트 커프 금융으로 가버렸죠. 저게 누구 거더라? 저게 아마 로스차일드 걸 거예요. 아마. 그렇게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2000년 들어서 이들이 이제 무슨 프로젝트를 일으키냐면, 이제 세계 정부의 구체적인 첫 번째 프로젝트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전염병 설레발이에요. 실제로 균을 진짜로 뿌리든 말든 전염병 사태가 하나 있어야지만이 세계 정부가 수립된다고 누차 얘기를 해왔어요. 얘네들이. 대표적인 놈이 이제 자크 아탈리지만은 더 이상 이제 세계 정부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전염병 하나를 팍 터뜨리자. 입 아프게 말하지도 말고. 앞으로 분명 전염병이 이제 있을 거다. 이 체계를 준비를 해라 이거야. 세계적으로 정책을 내세우고 세계적인 약품을 일률적으로 만들고 백신을 만들어 놔야 되고 세계적 재정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그 WHO가 한번 시도했죠. 전 세계 국가에 일률적으로 통용되는 세계 정책, 세계 법규를 만들자 그랬다가 유엔에서 거부당했죠. 이 새끼들 진짜 대단한 놈들이에요. 그죠? 대단한 놈들이야. 어떻게 이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으니 정말. 전염병하고 방역을 구실로 세계 정부를 세우자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WHO가 아주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고, 전염병 같은 그 공포를 불러 일으켜야지만이 서로 간섭할 수 있고 서로 감시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를 일으키는 전염병을 통해서 국가는 국민 건강을 빌미로 파시스트 정책을 세울 수 있고 국민을 감시할 수 있고 국제법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군사공조와 더불어 금융공조를 또 극단으로 밀어붙이게 만들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세계 정부의 초석을 놓는 방법이다 이 말이지. 걸렸죠? 예? 얘네 세계 정부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전염병이었어요. 코로나. 근데 한 방에 날아갔죠. WHO. 그리고 또 더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으로 인해서 한 방 더 날아가 버렸어요.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이 비선실세라고 하는 것들. 참 이 윌 듀란트가 문명적으로 서구는 욕먹을 수밖에 없다 그랬고요. 자기 스스로 그 서구 세계와의 요람, 채덤 하우스 원장을 지냈던 아놀드 토인비조차 역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근대 서구 문명이 참 싫어진다.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근대 서구 문명이라고 했어요.
경제든 정치든 문화든 싹쓸이 하려고 한 제국주의 때문이죠. 이게 타자를 존중하지 않는 역사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 또한 이런 역사를 좋아하지 않죠. 싫어하죠. 싫어한다기보다 서구인들이 참 답답해요. 어째서 저런 엉터리 갖고 폭력적인 문화를 그렇게 이어왔을까? 응? 이성주의, 합리주의라 그러더니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어쩌면 저렇게 해야 될까? 비선실세가 말입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게 강력한 국가라든가 군사적으로 강력한 상대라든가 정치적으로 강력한 상대가 아니에요. 역시 우리가 봐왔듯이 문화적인 상대입니다. 문화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응? 세계화에 저항하는 슬라브 문화라든가 이슬람 제반 문화가 이 사람들은 되게 두려운 거야. 골치가 아프고. 응? 슬라브 문화라든가 이슬람 문화는 탈세계화, 탈이자, 은행 국유화, 자립경제, 반물질 문화, 정신보존, 문화보존, 가부장적 보호, 민중적인 자유, 민족주의, 자치주의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슬람과 슬라브 그리고 아시아까지도 그 전통 문화라고. 이 전통 문화를 모두 깨트리려고 1960년대부터 앵글로색슨 엘리트들이 반란을 일으켜왔단 말이에요. 그 반란의 최고봉이 바로 1990년대 바로 포스트 모던 문화였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트 모던 문화가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척 보였던 30년 전하고 다르게 지금을 딱 보니까 어느 정도 미약하지만 이슬람이 좀 반항을 하고 있고 강한 러시아가 반란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좀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아는 반란 안 할 거야? 인도처럼 언제까지 서양의 그 타락하다 못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서구 현대 마케팅 문화에 젖어 살 거냔 말이야.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응? 자기 삶을 살아야지. 왜 끝없이 피해의식에 따라갖고 그 서구 4대주의에 물들어 있냐고. 서구 사람들은 이제 동양 문화에 심취하려고 노력하는데 꼭 뭐 비교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 저번에 뭐 몇 번 말했듯이 제 삶을 살아야죠. 더 이상 서구 권력과 화해할 생각을 하지 말고 서로 화해한다고 해서 국제평화 안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왕따시키면 되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이 지금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서 앵글로색슨 스위프트랑 서로 연관 안 하게 독자적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 감내나라 판내나라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당신들의 삶은 당신들이 살면 되는 거야. 서구에서 어떻게 저렇게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자기 삶이 튼튼해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갈 길을 가고 남한테 간섭하지도 말고 남을 따라하지도 말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시아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충고입니다.